사회부 최영지 기자. 네,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은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리어 법정에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면 그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슬픈 돈 거래. 회사에 다니던 김 씨는 어느 날 대학 후배한테 연락을 받게 돼요. 이 후배는 오랜만에 이제 목소리를 들었는데 기운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경제적 상황이 요즘 많이 좋지 않다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많이 안 좋은가 보다 싶어서 이제 후배가 평소에 한 달에 보험료를 1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이제 선배인 김 씨는 그럼 이 보험료를 내가 대신 납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달 동안 총 30만 원을 대신해서 납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금방 돈을 갚을 줄 알았는데 후배는 계속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갚지를 못하고 있었고 김 씨는 돈을 좀 빨리 갚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김 씨에게 후배가 연락이 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너무 빈곤하다는 사정을 한탄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김 씨는 후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그럼 80만 원을 더 빌려주기로 해요. 그 대신에 이거는 약속한 기간까지 꼭 갚는 걸 약속을 하고서 빌려주는데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이 후배가 돈을 갚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 씨도 빨리 돈을 갚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돈 쓸 데가 있으니까 일부만 갚으라고 회유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후배는 이 말을 듣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재촉을 하니까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자 이제 김 씨의 인내심도 폭발을 하게 되죠. 이제는 후배 집 근처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한테 돈 실수할 거면 전화기를 꺼놓는 게 아니라 너 인생을 꺼놨어야지. 넌 아직 형을 잘 몰라. 내일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총 40번 협박 내용을 전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돈을 일부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한 건데 며칠 지나서 이 김 씨가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이 후배가 한 주차장에서 자살한 채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있는 게 이 김 씨가 살인자의 오명을 쓰게 된 거죠. 왜냐면은 후배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는데 거기에 선배라는 김 씨가 협박을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돼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억울한 상황에 놓였는데 김 씨는 재판 내내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제 동종 범죄에 대해서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도 없었기 때문에 많이 참작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재판부는 김 씨가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로 후배를 위협했다는 혐의만 인정해서 김 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자살한 후배의 죽음에 대해서는 김 씨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돈 한 번 빌려주고 살인죄로까지 몰렸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을까요? 그렇죠. 이 김 씨는 후배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1심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잠적을 했는지 이거를 받지를 못해서 이제 공판일에 피고인 불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연락이 닿지도 않고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변호사 없이 재판이 진행됐어요. 근데 다행히 2심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가 않아서 그냥 벌금형으로 끝났던 거죠. 근데 김 씨가 살인 혐의는 벗었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그동안 계속 독촉 전화, 문자를 한 입장으로서 정말 그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후배가 뭐 남긴 유서 같은 건 없었나요? 네, 후배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유서 내용에는 뭐 김 씨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김 씨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감정을 했는데 김 씨가 이렇게 재촉을 하고 독촉을 했던 범행이 후배가 자살했던 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유가족들도 김 씨가 처벌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었어요. 뭐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게 법에 걸리지 않은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권의 공정한 주심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해칠 정도로 자주 독촉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한밤중에 한다든지 강요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
돈 빌려주고 억울한 경험 저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친구한테 돈을 꿔주는데 저도 꿔주고 제 친구도 꿔주고 근데 저는 이자를 안 받고 제 친구는 이자를 받고 그래서 야 무슨 친구끼리 이자를 받냐 뭐 치사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받아야 돼서 너 해 그래서 다 쓰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돈 생겼을 때 그 친구 돈을 먼저 갚더라고요. 이자 내기 싫어서. 교훈이에요. 이자 내기 싫었어. 저도 돈을 빌려줘 놓고 그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당연히 안 갚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제가 마치 돈을 빌린 사람처럼 되게 막 미안하고 그치. 비굴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중에 그 갚는 사람도 알았어. 자기가 되게 선심 쓰듯이. 자 됐냐? 왜 이렇게. 아유 진짜 징글징글하다. 너또 막 이렇게. 근데 제일 현명한 게 일단 돈 거래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달라는 액수 말고 그거 아주 소액인데 그냥 내 마음 너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겠니 뭐 갚을 필요 없고 준다 그냥 요거로 조금 그냥 네가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좋다고 이것도 참 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무슨 집에 와이프가 있으면 야 경제권을 다 넘겨서 이 돈을 그렇게 운영하기가 힘들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텐데 혼자 살면서 뭐 그 빌려달라는데 뭐 밀려주기도 뭐 하고 그러고 신동엽 씨도 캐릭터가 좋은 게 계속 망했다 방송에서 하니까 아직도 빚 있다. 뭐.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와중에도 빌려달라는 있어요? 사람 그 없죠. 와중에도 이 틈새 시장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영지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돈 거래는 슬픈 게 아니라 웃으면서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